제가 며칠 전에 그 생활부장 선생님들 상대로 한 강의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쓴 슬라이드인데요. 가정법원의 소개를 겸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교 부장님의 슬라이드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이란 것은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하는 재판입니다. 아까 김장 판사님도 10세에서 19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그 책자를 보시면 이 페이지에 범죄소년, 촉법소년, 그 다음에 우범소년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그러니까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고 송치하는 그런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비행을 저지른다면 경찰서에서 직접 그런 소년을 가정법원에 보냅니다. 어차피 검사한테 갈 수도 없고요. 검사는 범죄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범소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데요. 하여튼 저희 가정법원에서는 이렇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범죄소년은 수사자료표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가로 활용될 수 있는 건데요. 나머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기재되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소녀 사건이 연령이 낮아져서 예전에는 범죄소년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촉법소년도 굉장히 엄청난 비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희 가정법원에 오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폭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 소녀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요, 아까 소년보호재판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비행성 있는 소년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해서 그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가해 소년이 한 비행에 대해서 너 이거 왜 잘못했니? 너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한들 우리 사회가 뭐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한테 너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는데 너 알고 있니? 그리고 너 왜 그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저희들도 생각하죠. 이 아이가, 이 소년이 왜 이런 비행을 저질렀을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거를 가능하면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품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하고 품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비행을 저질렀는지 전문가 진단을 하거나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년 보호 재판할 때 소년의 성행 이렇게 뭐 학생인지 아닌지를 갖고 저희들이 많이 보니까요. 소녀 재판할 때 굉장히 좀 재미난 것은 학교를 중퇴하거나 스스로 안 다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교복을 입고 옵니다. 교복을 입고 와서 학생이라고 있다면 판사들이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복을 입고 오려고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도 공부를 잘했다거나 아니면 종이접기를 잘했다거나 사소하게 그런 이렇게 수상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기 이런 거에 뭐 장점이 있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관계, 그 다음에 가정 환경, 그 다음 보호자의 보호 의지나 보호 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비행을 저질렀는지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보호자가 그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보호할 환경이 되는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호자가 보호할 의지가 강하다면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아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보호할 의지가 없다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사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고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보호 처분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경찰서에서는 이제 14세 이상 되면 경찰청에 송치를 하고 14세 미만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도 14세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조사를 해봤지만 이 아이들이 형사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보단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싶은 것은 검찰청에서 다시 가정법원에 보내고요. 또 검찰청에서 형사법원에 보낸 사건들,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됐던 뭐 15세 소년 아이들이 단체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얼마나 그 형사재판 하시는 판사님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법정형은 막 7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는 7년마다 마땅한 아이도 있지만 단순 가담자도 있고 또 호기심에 휩쓸려서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대신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학교에서도 통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저희 가정법원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통고 사건 같이 이제 사건이 접수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그 말씀을 드리면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심리 개시 결정을 하든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면서 조사나 교육을 합니다. 이 조사나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전문조사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심리학이나 그런 자격을 가지신 저희 법원의 전문조사관이 있어서 거기에 보내서 조사를 맡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법정을 회부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청소년 참여법정을 회부한 사건은요.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아이는 지금까지 비행을 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1월달인가? 1월달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 아이가 1월달에 학원을 쉬었어요. 학원이 이제 무슨 사정으로 그날 하루를 안 한다고 하니까 같이 있던 친구끼리 야 오늘 뭐 할까 이제 갑자기 신이 난 거죠. 학원이 쉬니까. 그래서 너 그런데 폭죽놀이 해봤어? 이러면서 폭죽놀이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랑 같이 해볼래? 이러면서 그 폭죽을 사가지고 공터에서 이제 그 저쪽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정될지 모르겠지만 남양주 쪽으로 해가지고 농가가 좀 있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다 끝나고 이제 밭만 있고 한데 거기서 폭죽을 터뜨렸는데 그게 좀 불운이죠. 재수없게 비닐하우스로 날아가서 비닐하우스가 다 타버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같이 있던 아이들 중에 하나 아이가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소방서가 와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피해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 소년의 부모님이 피해를 다 본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경찰이 어떤 처분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비행 경력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가정법원에 보냈고요. 가정법원에서는 그 아이를 때 청소년 참여법정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 비행의 경력은 없지만 너가 이렇게 해서 가정법원에 오는 아이들이 누군지 한번 참여해볼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법정이라는 것은 뒤에서 다시 소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참여인단이 그 부가가제를 선정해서 그 담당 판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여인단은 그 또래 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참여법정이라는 것은 중3부터 고2가 되는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고3부터 고2가 되는 아이들이 참여인단이 되고요. 그 아이도, 그러니까 보호소년도, 저희가 말하는 비행을 저지른 그 소년도 그런 또래가 되면 그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그런 아이들이 제일 잘 알 테니까 그 적절한 부가가제를 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네가 왜 지금 이렇게 어떻게 폭죽놀이를 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학원을 빼먹으려고 그 전에도 빼먹지는 않았는지 또 부모님하고 관계는 좋았는지 학업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진행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한테 물어보고요. 그런 것을 다 파악이 되면 얘한테는 그 형사법정에 가서 어떻게 흉악범이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그런 형사법정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높여주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감상문을 쓰거나 아니면 그렇게 혹시 폭죽을 터뜨린 게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있었다면은 부모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1박 2일의 여행을 갔다 와서 기획문을 작성해서 내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책이 이 아이의 그런 비행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료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라고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부가과제를 내주고요. 그 부가과제가 합당한지 담당 판사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그 과제를 선정해서 줍니다. 근데 그 이행을 전부 다 하면은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이 단계에서 심리가 돼서 심리 개시를 취소하고요. 그래서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불처분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물론 보호처분까지 가는 청소년 사회법정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 사건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청소년 사회법정에 회부를 하거나 화해공고에 회부를 합니다. 학교 폭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에서 어떤 아이를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아니면은 체육 시간이 끝났는데 그 여파대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뭐 코를 맞았는데 안경을 맞아가지고 여기가 뭐 많이 다치거나 뭐 치료비가 많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 법원의 화해공고위원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교육이라냐면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를 해야만 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화해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 가령 그런 사건에서 피해 학생은 엄청난 부자이고 가해 학생은 그 반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라고 만약에 그런 예를 들었을 때 그럴 때 그 가해자의 부모는 너무너무 미안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한탄할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는 그 진심이 전달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 학생이나 가해 보호자가 자기 그렇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심사가 더 뒤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 둘 사이에서 진정하게 화해가 될 것인지 꼭 돈이 아니라 뭐 돈으로 500만 원 주고받고 해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쉽게 결정이 오히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두 아이가 그런 사건만 가지고는 뭐 전학을 시키거나 뭐 학급을 바꾸거나 그러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앙금이 남아서 뭐 아니면 그 사건이 일파만파 다른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기가 좀 어렵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부모들 서로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해공고위원들이 이 아이랑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 건지 학교 선생님들도 화해공고위원들의 반 정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저 아이와 같이 지낼 수 있는지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화해가 될 수가 있겠죠. 화해공고에 회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보호처분 교육명령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 1호 처분이 가장 약한 건데 그게 보호자한테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근데 보호자한테 위탁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분명히 그 아이가 비행을 저질러서 법원에 오지 않습니까? 법원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1호 처분 보호자한테 위탁하는 처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순간 우리가 아이가 뭐 별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가 저지른 비행은 다른 아이한테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소상을 입힌 중요한 비행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행보다는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 능력이나 그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 앞으로 어떻게 클 건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고려해서 보호자한테 위탁하는 처분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보호자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호 처분을 하기 전에 보호자한테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아이와 같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상담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해자인 아이가 틱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기질 문제로 그러니까 틱 장애가 있어서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다가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두 아이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발전해 가면서 다른 아이가 어떻게 다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비행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전문가들한테 심리를 상담해 보도록 하면서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요. 그러지 않으면 전문가 진단이라고 그래서 더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이 보여가지고 얘가 정신병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의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라는 것은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혹시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는 이거 저희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성인범으로 말하자면 구속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주 정도 사실상 구속이 돼 있는 거죠. 구조금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거기서 뭐 다른 성인범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심리 상담도 받고 책도 읽게 하고 뭐 숙제도 부과하고 아이들로 치면은 그냥 자유가 없다. 집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을 뿐 그렇게 억압적인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그곳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곳에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일간 그 심리 분류상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라 라고 저희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손을 잡고 가서 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가서 하기도 하는데 그걸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비행이 굉장히 더 큰 비행을 저질렀다면 저렇게 저런 아이처럼 집에 못 가고 구금이 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진짜로 구금이 된다면 이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집을 떠나서 가령 소년원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시설에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처벌을 내가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아이들이 처음에 비행을 저지를 때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같이 훔치자고 했을 때 그럴까? 라고 할 때는 약간의 그 망설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이 성공하게 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너무 쉽고 나중에는 널려있는 게 다 자기 오토바이입니다. 저기까지만 갖다 타고 버리고 또 다른 오토바이 훔치고 타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런 아이들 와가지고 너 무엇이 잘못했는지 아니? 그러면 다 잘못은 뭘 했는지 압니다. 하지만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그런 아이가 한 번 저렇게 분류심사원에 갔다 오기만 하면 얼마나 이 사회가 무서운 곳인지를 알게 되기도 하고 자기가 조금만 더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도 갖게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아이들을 다루고 조사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받아보신 통고 사례집을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비행도 우리가 보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이런 게 가서 법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재판을 받을까 이런 사례들이 그런데 그런 엄청난 비행의 경우에는 저희가 소년분류심사원에도 보낸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조기에 화해 공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화해 공고에 보내서 무엇이 진정한 화해인지 그런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굉장히 이 아이가 청소년 사회복장에 가서 이 청소년 사회복장에서 가면 필수적으로 2가지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참여인단이 정하지만 2가지 숙제가 뭐냐면 하나는 일기장을 쓰는 거고요. 일기를 쓰는 거고 하나는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인단이 돼서 다른 아이가 어떻게 비행을 해가지고 오게 됐는지 그다음 저 아이한테 무엇을 어떤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나만 아버지가 이래 나만 너무 불운해 이렇게 생각했던 애가 저 아이도 불운하구나 저 아이도 이혼을 한 부모 밑에서 살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자기의 처지가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아까 보셨을 테고요.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1호 처분은 보호자 및 자원보호자 아까 말씀드린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이 위탁보호위원은 뭐냐면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아니면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어떤 시설에다가 놓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할머니랑 지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부모가 맞벌이라서 볼 수 없다든가 아니면 할머니랑 경주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부모처럼 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원에 그렇게 자원해서 그런 일을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선정을 해서 위탁보호위원으로 그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선정해서 이 아이들한테 그 위탁하는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호가 수강명령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교육감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중에 보호자한테도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가해 소년한테도 교육을 할 수 있듯이 저희도 2호 수강명령이라는 처분을 통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처분을 합니다. 2호 기관으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호관찰소가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예단 알고 계시죠? 거기 그 청예단도 그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죠, 그 아이가. 그래서 그 보호자가 다시는 우리 아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학교폭력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예단하고 같이 그 보호자와 관계가 개선되어야 될 소년들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희망 캠프라고 해서 캠프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2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비행을 저지르는 가해 소년의 대부분이 보호자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요. 아니면은 그 결손 가정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이런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보내는 2호 수강명령 기간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법원이 보낼 정도가 되면 한 번은 이렇게 그 검증이 된 기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드렸으니까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는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봉사 명령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의 돈을 자기 돈처럼 빼앗고 다른 아이의 옷을 자기 옷처럼 막 입고 다니죠. 돈의 중요함을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요. 그런 아이들한테 사회봉사 명령 뭐 한 80시간 이렇게만 해도 그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당초에 달성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 말고도 보통은 사회봉사 명령은 어디서 하냐면은 장애 기간이나 아니면은 뭐 농촌 이렇게 일손이 필요한 데 가서 땀 흘려서 해야만 되는 부분에 가서 하거든요. 하게 되면 자기가 뭐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치유가 됩니다. 본인의 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처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4, 5 처분은 보호관찰이라고 해서 단기는 1년이고 장기는 2년인데요. 그 보호관찰소는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저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형사재판은 가령 어떤 성인범인이 뭐 22살 된 남자가 슈퍼에 들어가서 귤을 10개 훔쳤다고 치면 그러면 검찰이 형사재판에 이렇게 송치를 하죠. 재판에 회부를 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도대체 왜 훔쳤는지 여러 가지를 묻은 다음에 형사법원에서 여러 가지 재판을 할 겁니다. 선고를 할 겁니다. 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고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 사람이 항소를 하면 또 항소심 가서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 가서 그리고 나서 끝이거든요. 법원이 그 사람을 더 부를 이유가 없고 부를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하는 이런 소년보호 사건은 다릅니다. 이 아이가 와서 저희가 그 아이한테 슈퍼에서 과자를 훔친 아이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러거든요. 배가 고파서요. 아니 집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왜 배가 고파? 집을 나가고요.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서는 1분도 있기가 싫어요. 뭐 이런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상담조사 받고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리고 분류심 사원에 한 며칠 있다 보면 집이 얼마나 고마운 곳인가를 알게 돼서 이제 할머니랑 안 싸우고 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저희가 이제 할머니한테 위탁한 1호 처분을 하고 1호 처분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4호 보호관찰 처분을 붙이기도 합니다. 1호, 4호, 이런
사후 보호관찰을 붙이게 되면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으로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여러 가지 비행은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또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아이가 가출하면 보통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야간 외출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밤에 돌아다녔다는 것이 보호관찰들이 알게 되면 저희 법원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호 처분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 처분을 변경해서 6호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6호 처분은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거라서 이 살레지오 센터라든가 아니면 제천에 있는 로뎀 청소년의 집,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효광원, 이렇게 서울을 떠난 곳에서 이 아이들 6개월씩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7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의료시설에 위탁하는 거고,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겁니다. 이런 처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와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은 다음에 그래, 그러면 잘 지내다가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나와 라고 해서 집행조사 기일을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보호 사건은 그것이 저희가 1호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주시할 수 있고 계속 처분을 바꿀 수도 있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고를 하시면 얼마나 좋으신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그 아이의 전과가 전혀 남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한테도 그런 트라우마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적절한 그런 심리조사에 회부를 할 거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진정한 화해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이 일회성인 처분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마음을 먹고 그 아이를 주시한다면 계속 꾸준하게 그 아이를 학교처럼은 어폐가 있지만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고처분이 아까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지만 6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선생님들 생각에 아니 어떻게 내가 내 제자를 고발할 수가 있을까, 고소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가장 크셨는데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통고 처분을 활용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위할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저희도 2010년하고 2011년도에 16건밖에 가정법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 같은 곳에서는 어떤 교장 선생님의 이렇게 개방된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그러고 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올해 전국적으로 한번 시행을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기회도 마련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6호 처분부터는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왜 그러냐면 1호부터 4호까지는 사회리 처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분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6호부터 10호까지는 이제 시설 처우라고 해서 그렇게 붙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서 미흡한 거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했던 통고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거는 결코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다, 양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참여법정은 학교가 도와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그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그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아이가 298명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가령 A 중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에 2명을 보내면 서울시 교육청이 마음대로 1명을 자르고 1명만 저희한테 보내는 게 아닙니다. 2명을 보내면 2명 다 저희한테 보내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 이래서 3명을 보내셨나 봐요. 그래서 3명이 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3명을 또 2명으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오죽 잘 알고 이렇게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학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잘 알죠. 너네 학교는 어떠니?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정보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 가정법원의 그 민원 이렇게 서무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그 청소년참여법정 이렇게 홍보기간 이렇게 위촉 기간만 되면 전화가 막 너무 많이 오거든요. 이번엔 올해는 언제 위촉하냐, 그 다음에 왜 우리 학교에 그 공문이 안 왔냐, 그걸 왜 우리 학교에는 공문을 안 오게 했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교육청에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 모두 다 그런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지 오는 학교만 옵니다. 근데 저희가 청소년 참여연단을 운영하게 되면 가령 굉장히 유명한 대청중학교에서 만약 일이 있었다고 치면 대청중학교 아이가 청소년 참여업장에 협조했다고 하면 저희가 대청중학교에 있는 참여인단은 배제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청중학교만 찾는 게 아니고요. 그 대치동이 강남구인가요? 그럼 강남구는 일찍 다 뺍니다. 참여인단을 다 빼고 그럼 나머지 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말로 와야 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에서는 안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남 3구 아이들은 요 가정법원에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행이 발생하는 빈도가 또 낮아서 강남 3구 아이들은 몇 번씩 하기도 합니다. 그 청소년 참여분단으로서.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참여인단 이런 아이들을 받아주시는 것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인 선생님도 대부분이 선생님들이시거든요. 많이 좀 홍보를 해주셔서 진행인 선생님으로 오시면 저희가 아까 김교 부장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뭐 국회 예산 지원 도움도 받고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이런저런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예산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따오지를 못해서 돈이 부족한 입장에서도 참여인단 진행인 선생님을 오시는 경우는 한 건에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화해 공고 제도도 있었는데 그 반은 대부분 선생님들로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화해 공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번이 잘 듣는 거고 두 번째는 각자의 이해를 조절해서 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변호사만큼 잘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화해 공고 위원으로서 교육을 받게 되신다면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또래 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업을 같이 하는 곳에서도 그런 연계 수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말씀드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또래 조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 봅니다. 근데 또래 조정은 저희 법원이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교육청이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이번에 또래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래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청소년 참여인단이 그 또래 아이들이 참여인단으로 참석해서 그 적정한 부가가치를 정하는 것이 청소년 참여인단이라고 한다면 또래 조정은 말 그대로 그 아이들이 조정가로서 두 아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비행이나 불안나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조정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는 한 학교에 대표적으로 한 학년에 뭐 2명, 뭐 10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숫자는 많으면 좋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반에 또래 조정가로 선정된 아이가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그 또래 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반에 이번에 분기 4개월 동안은 누구누구가 1번과 2번이 또래 조정가다 그렇게 한다면 그 4개월 동안 그 반에서 어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회장이 누가 선출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회장한테 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나 뒤에서 수업 시간마다 뒤에 있는 애가 나를 푹 치거든? 나 어떻게 좀 해줘봐. 이거 어떻게 좀 해줘봐. 라고 말로 할 수도 있겠죠. 원래 처음에 또래 조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또래 조정 우편함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넣어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수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는 식으로 됐는데 그런 시스템이 항상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각 학교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반의 또래 조정가가 1번, 2번이라면 그 아이한테 갈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래? 그러면 우리 이거를 방과후에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데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또래 조정과 아이들은 다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행일 때 처음부터 그것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갈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랬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 애가 그 뒤에 있는 그 애가 영 못하겠다고 그러네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또래 조정의 시스템은 첫 번째는 아이들끼리, 또래 조정이 안 되면 선생님에게, 그 다음에 안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선생님들이 발굴하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특히나 서울 가정법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그것을 도와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까지 어떤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거기에다가 법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아이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니까 또래 조정가가 그 아이가 돼서 그 아이의 입장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가해 행위를 했던 애나 피해 행위를 했던 애가 다 또래 조정가,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참석을 해서 가장 적정한 부가가치를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입장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더 적정한 방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법원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는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또래 조정가 아이들이 법원에 와서 소년 담당하는 판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또 아니면 소년 보호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저희가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래 조정을 저희가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선생님들께서 그걸 열심히 하신다면 그것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준비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